조선시대 중엽 강원도 강릉 근처 어느 마을에 월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월보는 또래 친구들보다 몸이 약하고 키가 작아 항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거기다 월보네 집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점쟁이 집안인지라 도와주는 이들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뽀얀 얼굴에 이목구비가 가지런한 귀여운 소녀가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대뜸 나서서는 월보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가로막았지요. 아니, 왜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야? 그게 월보는 모두가 무서워하는 접집 아이라고. 우리가 괴롭히지 않으면 이상한 요술을 부려 우릴 잡아먹을 거야. 그게 말이 되니? 이 애가 키가 작고 몸이 약하다고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붙여 괴롭히는 모양인데 내 앞에서는 더는 못할 거야. 와, 이 기집애는 사내 애들보다 악발이네. 도망가자. 월보를 도와준 소녀는 이조판서 김남각 대감의 딸 가희였습니다. 가희는 한 주먹에 월보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쫓아버리고는 월보를 일으켜 주었답니다. 가희는 귀여운 소녀였지만 성격만큼은 당차서 동네 사내 아이들조차 당해내지 못했지요. 월보는 멋지게 나서서 자기를 도와주는 가희의 모습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지요. 고마워. 난 점집 아이라고 다들 멀리하고 괴롭힘만 당했는데 넌 내가 무섭지 않아? 응, 하나도 안 무서워. 너도 그런 미신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사내라면 용감하게 행동하렴. 고맙다. 내가 용감해지면 이게 다 가희 덕분이야. 가희의 말에 월보는 생전 처음으로 활짝 웃었답니다. 둘은 그 이후 단짝처럼 지내면서 강원도 산골을 여기저기를 즐겁게 놀러 다녔답니다. 하지만 월보의 마음속에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미천한 점쟁이 집안 아이인데 반해 가희의 집안이 매우 지체 높은 양반댁이었다는 것이죠. 월보는 혹여 가희에게 누가 될까 눈을 질끈 감고 가희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희야, 나랑 놀아줘서 고마운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대체 무슨 소리니? 내가 뭐 억지로 너랑 놀았는 줄 알아? 너랑 노는 게 나도 재미있으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가희 너는 높으신 분 따님인걸. 나랑은 신분이 달라. 월보의 말에 가희도 말문이 막혔답니다. 내심 월보가 좋았던 가희지만 나이가 차서 결혼할 무렵엔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가희는 월보의 말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몰라, 월보는 내 마음도 모르고. 가희야, 가희야. 그 뒤로 가희는 월보를 멀리했습니다. 월보가 나타나도 집안에 숨어 나오지 않았지요. 월보도 그걸 알고 가희네 집 앞으로 선뜻 다가가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가희와 월보는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만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조판서 김남각 대감의 집인가? 네, 대감. 고향으로 낙향한 김남각 대감 일가의 저택이 틀림없습니다. 좋다. 그럼 실수하지 마라. 내가 조선 팔도에서 최고로 권세를 쥔 자가 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니. 어느 야심한 밤 한 남자가 자객들을 이끌고 가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로 우의정 박직원, 조선에서 제일로 야심이 강한 사내였습니다. 그가 권력을 쥐려면 김남각 대감이 없어져야 했지요. 우상 대감은 가희의 집에 자객을 풀어 불을 지르고 식솔들을 마구 도륙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놈이냐? 당신은 우상대감. 오래간만이요, 판서대감. 날 모함하는 상소를 쓰고 있다지요. 그건 모함이 아니오. 우상의 마음속 야심을 내가 모를 줄 아시오. 더 들을 가치도 없군. 자, 쳐라. 김남각의 가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우상 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저택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밤하늘은 타오르는 불길로 시뻘겠지요. 그렇게 가희의 가족들은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허나 단 한 사람 가희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바로 월보 덕분이었습니다. 가희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면 안전해. 고마워, 월보야. 내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구나. 나만 믿어. 난 어디에 자객들이 숨어 있는지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으니까. 월보는 사람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월보는 점쟁이 집안에서도 예지력이 가장 강한 아이였거든요. 참으로 신기한 능력이었습니다. 평생 따돌림만 받아서 이 능력이 싫었는데 이렇게라도 가희 널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월보는 가희의 손을 잡고 강원도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허나 아무리 월보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는 아이였지요. 금세 자객들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자객이 다가오자
월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희야, 이쪽으로 가면 도망칠 수 있어. 알겠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쭉 가는 거야. 월보야, 넌 어쩌게? 난 괜찮아. 가희, 넌 내 한 몸 건사할 생각만 하렴. 그렇게 가희를 도망치게 한 월보는 그만 자객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월보는 자객에게 붙들려 우상 대감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도끼 눈을 뜨고 자신을 노려보는 우상이 정말 무서웠지만 월보는 용감하게 서서 우상을 마주보았습니다. 이 꼬마놈이 너힐 따돌리고 김판서의 막내딸을 탈출시킨 그놈이다 이거냐? 네, 주변에서 사람 마음을 읽는 신통력이 있는 아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필시 그 능력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하하, 그놈 당당한 것이 눈빛이 마음에 드는구나. 여봐라, 이놈에게 망원약을 먹여 기억을 지우거라. 내 수하로 부려야겠다. 아, 안 돼. 가희야. 가희야. 월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망혼약이라니요. 이 약을 먹은 사람은 기억을 잃고 말았지요. 어린 월보가 이 약을 먹으면 가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게 될 터였습니다. 월보는 약을 먹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자객의 억센 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약을 먹게 된 월보는 자기 집안도 좋아하던 가희도 모조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 후 어느 야심한 밤 복면을 두른 사내 하나가 영의정 대감의 저택담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사내의 움직임이 날쌘 것이 마치 표범과도 같았지요. 바로 청년이 된 월보였습니다. 월보는 기억을 완전히 잃은 채 우상의 수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월보는 마음을 잃는 능력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대신 월보는 우상 대감으로부터 조선에서 둘도 없는 무시무시한 검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이 이곳에 있으렸다. 망혼약을 먹고 완전히 우상의 수하가 된 월보는 오직 우상의 명령만을 따르는 무시무시한 자객이 되었습니다. 월보는 소리 없이 영상 대감의 사랑채로 뛰어들었습니다. 장지문을 떡하니 열고 들어가자 호롱불 아래에는 영상 정지회 대감만이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상 대감은 뛰어든 월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놈은 요즘 무의정의 반대파를 암살하고 다닌다는 자객이 아니더냐. 월보의 검이 빛을 번쩍 발하자 영상 대감은 피를 뿜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단 일격이었지요. 그런데 영상 대감이 쓰러지면서 월보의 복면 끝자락을 잡아당기고 말았습니다. 해서 엉겁결에 월보의 복면이 풀리고 맨얼굴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월보가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쨍그랑하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아름다운 여인이 술상을 떨어뜨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 대감의 수양딸이 된 가희였습니다. 아니, 대감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대감님. 달려온 가희는 영상의 시신을 끌어안은 채 서럽게 울었습니다. 옆에 시퍼런 칼을 든 월보가 있는데도 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월보는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울부짖는 가희에게 다가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목격자는 없어야 하는 법, 날 원망마시오. 순간 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희와 월보는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지요.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월보와 가희는 원수의 사이로 다시 만나고 말았습니다. 허나 월보는 가희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요. 가희 또한 저 자객이 월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하시오? 자, 나도 죽이시오, 자객 양반.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가희는 용감한 여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당당한 가희의 눈동자를 마주하자 순간 월보는 벼락을 맞은 듯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기억에 있는 듯한 눈이었으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월보는 결국 칼을 걷었습니다. 도저히 휘두를 수가 없었지요. 월보는 가희의 눈동자를 떠올릴 때마다 숨이 두근거리고 등줄기에서는 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돌처럼 우두커니 서 있던 월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도망가시오. 네, 그게 대관절 무슨 말이오? 자객 양반? 멀리 도망가시오. 곧 우상의 자객들이 그대를 쫓을 터이니. 그렇게 말하고는 월보는 묵묵히 영상 대감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가희는 끝까지 쳐다보았지요. 가희는 자객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해. 이 맘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 자객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립던 사람 같구나.
한편 우상대감은 월보의 보고를 받고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눈엣 가시였던 영의정을 제거했으니까요. 이제 우상대감이 권력을 쥐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뻐하던 우상대감은 보고를 마친 월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영상 대감이 그렇게 가다니. 그아, 잘했다. 그나저나 월보야, 혹시 그 집에서 혹 영상의 수양딸을 보지는 못했느냐? 마주친 이는 모두 배웠습니다. 예외는 없었나이다. 뜨끔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우상대감의 질문에 대답할 때 순간 눈물 젖은 가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만 월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지요. 그런 창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던 우상대감은 월보를 칭찬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월보가 나가자 한 무리의 자객들이 우상대감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래, 일은 잘 처리했겠지. 내 영상의 집에 불을 질러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잘했다. 영상의 식솔들도 모두 처리했겠지. 그것이 수양딸 가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상대감이 부리는 자객은 월보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객들은 월보가 가희를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우상대감에게 알리고 말았지요. 월보의 거짓말을 눈치챈 우상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배신자를 용납 못하는 우상대감은 곧바로 자객들에게 월보를 붙잡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순식간에 붙잡혀온 월보는 우상대감 앞에 꿇어 앉혀졌습니다. 대감, 어찌하여 저를? 시끄럽다. 감히 나에게 거짓을 고해. 수양딸 가희를 죽였다고 하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하오나 그 딸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듣기 싫다. 여봐라. 이놈을 마당 한복판에 묶어라. 분노한 우상대감은 몸소 월보를 고문했습니다. 가희가 어디로 달아났는지 찾아야 했지요. 그렇게 월보는 밤낮 없이 몽둥이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어찌나 혹독하게 매질을 했는지 월보의 몸에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월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모처럼 여기던 우상대감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월보는 가희의 얼굴을 떠올리며 매질을 참았지요. 독하구나. 에이, 이래도 대답을 안 할 것이냐? 마침내 분을 참지 못한 우상대감이 몸속 칼을 뽑아 그대로 월보의 왼눈을 헤집었습니다. 이럴 수가. 애꾸가 된 월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만 그래도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요. 마음도 잊지도 못하는 내 놈을 아껴 내 수하로 써줬건만 감히 날 배신해. 대감 억울합니다. 월보는 그야말로 독하게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월보가 마침내 기절하자 분이 풀리지 않은 우상대감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당에는 꽁꽁 묶인 월보와 교대로 월보를 감시하는 자객만 남았지요. 날씨는 엄동설한으로 바닥엔 서리가 끼고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다친 월보는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몰랐지요. 처참한 월보의 몰골에 자객은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올 좋구나 월보. 내 놈이 우리 중 제일이라고 으스댔겠다. 어떠냐? 지금도 잘난 척을 하겠느냐? 힘이 빠졌는지 월보가 입을 달싹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객은 월보의 대꾸가 궁금했는지 얼굴을 바짝 가져갔지요. 이렇게 된 거 월보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순간 월보가 번개같이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창졸간의 기습을 당한 자객이 비틀거리자 월보는 밧줄을 풀며 잽싸게 일어났지요. 월보는 숨겨둔 작은 칼날로 밧줄을 미리 끊어놓았던 것입니다. 흐흐, 어딜 가느냐? 내 놈이 여기서 살아나갈 성시푸냐? 비켜라. 모조리 도륙을 내기 전에. 자객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는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월보는 검 한 자루로 놈들과 맞서 혈투를 벌였습니다. 월보의 칼이 번쩍. 할 때마다 자객이 하나씩 쓰러졌지만 워낙 수가 많은 터라 월보도 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모든 자객을 쓰러뜨리고 우상대감의 저택을 빠져나왔을 때에는 월보의 왼팔이 달아나 버린 뒤였지요. 월보는 졸지의 외팔에 애꾸가 된 몸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추적자들을 피해 며칠을 산을 헤매던 월보는 마침내 작은 샘터를 찾아냈습니다. 월보가 막 한숨을 돌리려던 그때 어디선가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을 빼들고 조심스레 다가가자 아니 이게 웬걸? 한 여인이 늑대에게 쫓겨 절벽으로 내몰리게 있는 게 아닙니까? 바로 가희였습니다.
월보는 단숨에 검을 휘둘러 늑대를 쓰러뜨렸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자객? 월보가 가희를 2번이나 구해준 탓일까요? 가희는 월보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았습니다. 원수가 분명할 텐데 가희는 그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혼란스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희를 향해 씩 웃어준 월보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했던 탓이지요. 정신 차리시오. 자객 양반. 정신 차리시오. 눈이 내리고 있는 터라산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가희는 월보를 끌고 근처의 동굴로 데려가서는 조그맣게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몸을 데우고 나서야 가희는 월보가 한쪽 눈과 팔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큰 상처를 입고도 살았다니 하늘이 도운 것이 분명하오. 며칠 후 월보는 가희의 정성스런 간호 덕분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씨, 당신이 날 구해주셨구려. 피차 일반인이 괴념치 마오. 자객 양반이 날 2번이나 구해줬으니 나도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했던 것이라오. 고맙소이다, 아씨. 월보의 수려한 외모에 웃음이 피어오르자 가희도 마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가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요. 가희는 이 기분이 어린 시절 소꿉친구와 함께 들판에서 놀았던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후, 자객 양반은 어딘가 내 소꿉친구와 비슷하구려. 가희는 월보가 우상 손에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편 월보는 희미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망혼약의 효력 때문에 좀처럼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없었지요. 그러나 둘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지요. 가희 낭자,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에게 눈을 뗄 수 없었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만난 이후 제 가슴에 뜀박질이 멈추질 않았답니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불같이 몸을 겹쳤습니다. 상처의 아픔조차 사랑의 방해물이 될 순 없었지요. 월보와 가희는 서로를 원하며 또 서로를 가졌습니다. 둘은 마침내 자기 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월보와 가희는 뜨거운 사랑으로 차가운 설산의 추위를 이겨냈지요. 꿈 같은 시간이 흐르고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은 월보는 칼을 차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가희는 그런 월보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소. 행복하시오. 꼭 가셔야 합니까? 우상이 살아있는 이상 가희 아씨는 평생 쫓기게 될 터이오. 어찌 내가 그걸 두고 보겠소? 우상을 죽이면 월보도 살아남을 수 없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월보는 가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생각이었지요. 월보의 마음을 눈치챈 가희는 슬픔을 꾹 참았습니다. 산을 내려온 월보는 한달음에 우상 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월보가 쳐들어올 것을 예감이라도 했는지 칼잡이들이 물샐 틈 없이 에워싸고 있었지요. 허나 월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월보는 칼을 뽑아 들고는 당당히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우상 대감, 당신이 죽이려던 월보가 돌아왔소. 월보의 외침에 칼잡이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월보는 다가오는 칼잡이들을 풀잎처럼 쓰러뜨렸지요. 그렇게 십수명을 해치운 월보는 벼락처럼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문 안쪽 마당에는 우상대감이 더 많은 칼잡이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놈 아들처럼 아껴주었건만 기필코 주인을 무는구나. 내 놈이 정령 살길 바라느냐? 월보는 칼날 숲을 헤치며 우상대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허나 우상대감은 월보 이상 가는 검술의 대가였습니다. 잊었느냐? 고아인 내 놈에게 검술을 가르친 게 바로 나다. 한쪽 눈과 한 팔을 잃은 월보는 우상대감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월보의 온몸은 어느새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월보는 거세게 검을 휘둘렀지만 모든 수가 막혀 그만 붙잡히고 말았지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개는 죽어야겠지. 우상대감의 칼이 당장이라도 월보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사랑채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희였습니다. 가희는 사람들의 정신이 월보에게 팔린 사이 몰래 우상대감의 서재를 뒤져 망혼약의 해독제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월보 도령, 이걸 받으시오. 이 해독제를 먹으면 도령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소이다. 팔을 붙들고 있던 무사들을 단숨에 뿌리친 월보는 가희가 던진 해독제를 받아 마셨습니다.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가희와의 행복했던 추억과 함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어떻게 쓰는지도 함께 떠올랐지요.
마음을 읽는 능력을 되찾은 월보는 다시금 검을 들어 우상 대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주변의 칼잡이들이 창, 칼, 도끼를 휘두르며 월보를 막아 세웠지만 그 누구도 월보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월보에게는 모든 것이 손바닥처럼 훤하게 보였으니까요. 이놈 받아라. 당황한 우상 대감이 검을 휘둘렀지만 더 이상 월보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월보는 손쉽게 검을 피하고는 우상 대감을 제압했습니다. 우상 대감이 월보의 칼 앞에 무릎을 꿇자 칼잡이들은 미련 없이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의리도 인망도 없는 우상 대감의 허무한 최후였지요. 그대를 죽이는 것은 쉽소. 허나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하오. 월보는 우상을 베어버리는 대신 꽁꽁 묶어서 그의 죄를 드러낼 증거와 함께 관하로 가져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탓일까요? 우상 대감의 죄의 증거는 차고 넘쳤답니다. 그렇게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우의정 대감은 이제 형을 집행할 날만 기다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마친 월보와 가인은 뜨겁게 얼싸안았습니다. 월보 도령. 정녕 제가 기억나지 않았나요? 이제야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가희 아씨. 월보는 그제야 자기가 꿈속에 그리던 여인의 정체가 가희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보는 가희를 품에 으스러져라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비실거리던 자기를 구해준 가희 아씨. 산길을 달리며 하염없이 울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까지 다시 떠올랐지요. 월보는 지나간 세월 속에서 얼마나 가희를 애타게 그리워했는지 마침내 알게 되었지요. 가희 아씨. 아씨를 다시 만나다니 꿈만 같소. 내 다신 아씨와 헤어지지 않겠소. 저도요. 신령님께 월보 도령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 꿈이 마침내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월보와 가희는 지난 과거를 훌훌 털고 행복해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월보는 조정이 내리는 높은 벼슬자리도 마다한 채 가희 아씨와 조선 팔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월보의 검을 필요로 하는 백성이 많이 있었고 가희 아씨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조선 팔도에는 천하제일 검객과 아름다운 여인 책사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대감과 같은 탐관오리들은 권력 혹은 재물이라고 대답하겠지만 월보와 가희 같은 이들은 분명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둘처럼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청주 지방에 현감직을 맡은 양반 가문의 막내딸 최예화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고운 미모와 올바른 행실 그리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효녀로 고을의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그런 예화도 시집을 갈 나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혼담이 들어와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착하고 예쁜 딸이 시집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최연감은 속이 타들어갔죠. 좋은 지아비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 누구보다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화는 이미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부상 주태식이란 청년이었습니다. 태식이는 키도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성실한 데다가 수완이 좋아서 장차 거상이 될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태식이도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예화를 마음속 깊이 사모했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로 내색할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식이는 마을에 도착하면 반드시 최연감 댁을 들려 예화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선남선녀가 눈이 맞아 사랑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죠. 예화는 태식이를 볼 때마다 심장이 콩닥거리고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태식이는 귀까지 붉어진 예화를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연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식이는 예화를 몰래 뒷마당으로 불러내 옥과 비단으로 만든 값비싼 놀이개를 선물하며 고백했습니다. 비록 비천한 보부상이지만 장차 대상인이 될 거요. 그러니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태식이의 간결하지만 솔직한 고백에 예화는 단숨에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분 차이로 공공연하게 연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식이는 열심히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며 재산을 늘렸고 짬이 날 때마다 예화를 만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가 경상도로 떠난 사이 3대가 예조와 형조 왕가에서 참판을 지낸 박윤석 대감이 예화의 혼담으로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명문가 출신의 혼담이었지만
박대감은 거의 환갑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아닌 첩으로 삼겠다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최 씨 가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 소중한 딸을 노인 수발이나 들게 만들 수는 없다. 예화의 아버지 최윤종은 역정을 내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곧바로 박대감으로부터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기회는 한 번뿐이었고 최 영감은 그 기회를 걷어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최 영감은 수염까지 바르르 떨며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윤석 대감의 치밀하고 비열한 속셈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밤 최 영감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랏돈을 빼돌린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엄벌을 처한다는 명목이었죠. 최 영감은 포승줄에 묶여 땅바닥에 강제로 무릎 꿇렸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고 심지어 탈세를 주도한 최 영감은 사형에 처한다는 거였지요. 이에 최 영감은 억울함에 피눈물까지 흘리며 읍소했습니다. 그때 포졸 무리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박대감이었습니다. 죄인은 입을 다물라. 여기 상소문에 상세히 적혀 있거늘 파렴치하게 발뺌을 하느냐. 박대감은 근엄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최 영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다고 하지 않았소. 박대감은 그렇게 말하고 포졸들을 호령해 최 영감을 처형시켰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저작거리에 내걸기까지 했죠. 딸 예화는 박대감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예화의 삶은 지옥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박대감의 계략이라는 것을 안 예화는 끝끝내 첩이 되는 것을 거부했지요. 하지만 박대감은 적반하장으로 역정을 내며 예화를 모질게 괴롭혔습니다. 첩이 되는 것을 거부하자 어둡고 좁은 광에 가둬서 쫄쫄 굶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굶겨도 예화는 정절을 지켰답니다. 그러자 박대감은 한밤중에 광에 들어가 예화를 강제로 희롱했습니다. 예화는 거세게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예화는 이후로 매일같이 박대감에게 장난감처럼 희롱당하고 학대당했습니다.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식이가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서야 마을에 돌아왔죠. 돌아오고 보니 최 영감 댁은 물론이고 미래를 약조한 예화까지 사라진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수소문을 해보니 아니 글쎄 최 영감이 탈세 혐의로 처형당하고 예화는 박대감에게 강제로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태식이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물건을 판다는 명목으로 박대감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반신반의했던 소문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예화는 정말로 박대감의 첩이 되어서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생기 넘치고 반짝였던 두 눈동자에는 빛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도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태식이는 사지가 모조리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한이라도 온 듯 온몸이 벌벌벌 떨리며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화가 어떤 고초를 치렀을지 떠올리니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도록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피가 흘러서 재빨리 소매로 피를 훔쳐야 했지요. 그런 태식이와 예화의 마음을 모르는 박대감은 곁에 앉은 예화의 몸을 멋대로 주물럭거리며 떠들었습니다. 요즘 힘쓸 일이 많아서 그런데 정력에 좋은 한약재가 좀 있나? 내가 아주 새로 들인 첩 때문에 말라 죽을 것 같네. 박대감의 질문에 태식이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짜고짜 화를 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그야말로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명문가. 한낱 쌍인인 태식이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식이는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정력에 좋은 한약재 대신 감태와 여러 약초를 섞어서 만든 수면제를 주는 것입니다. 본래는 밤에 잠을 못 드는 환자들을 위한 약이었는데 박대감에게 먹이면 딱 맞았습니다. 박대감이 잠든 틈을 타 예화를 빼내올 셈이었지요. 암요 대감님, 여기 명나라에서 들여온 귀한 약재입니다. 황제는 이를 먹고 일주일 밤낮 동안 수십 명의 첩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박대감은 태식이의 말에 좋아라 하며 수면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오자 태식이는 시종이나 하인들이 이용하는 개구멍을 통해 박대감의 별채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수면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박대감의 코 고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깊게 잠들어서 불이라도 나지 않는 이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예화는 그 옆에서 숨죽이고 흐느껴 울고 있었지요. 예화 씨, 어서 여기서 나갑시다. 그러나 예화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꺾인 나머지 삶을 포기한 듯해 보였지요. 순결도 정절도 모두 잃은 몸이기에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지요. 어떤 행복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태식이의 설득에 예화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맞잡은 태식이의 손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죽어 있었던 감정이 다시 느껴지자 잊었던 아픔도 되살아났습니다. 태식이와 예화는 바쁘게 박대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침 해가 떠야 박대감이 알아차리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럴 수가?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빨리 추격자가 붙었습니다. 박대감댁의 추노꾼이 태식이와 예화를 쫓았습니다. 태식이와 예화는 정신없이 산길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화는 너무 지친 나머지 발을 접질렸지요. 깜짝 놀란 태식이가 그런 예화를 부축하려는 사이 추노꾼이 쏜 화살이 다리에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식이는 예화를 들쳐맸습니다. 다리 한쪽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절름거리며 계속 뛰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예화는 속절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태식이의 모습에 더 깊은 사랑을 느꼈지요. 잡았다 이 녀석들. 달밤에 아주 땀 빼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이내 추노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둘은 추노꾼들에게 붙잡혀 박대감댁으로 끌려갔습니다. 박대감은 크게 노하며 두 사람을 광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태식이를 하루가 멀다 하고 멍석말이를 했지요. 얻어맞는 태식이의 모습을 지켜봐야 한 예화는 자신이 얻어맞는 것만큼 마음 아파했습니다. 3일 밤낮으로 멍석말이를 당한 태식이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화를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에 간신히 정신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참고 견디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매질하던 추노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화를 데리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뜨기 직전인 어스름한 새벽에 도망쳤습니다. 보통 해가 뜨기 직전의 경계가 허술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길을 오르던 태식이는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3일 밤낮으로 매질을 당한 데다 힘든 산길을 오르려니 몸이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예화는 그런 태식이의 시체를 부여잡고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부친을 잃고 이제는 사랑하는 남자마저 떠나보낸 겁니다. 추노꾼들은 그런 예화를 붙잡는데 힘을 별로 들일 필요도 없었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예화는 짐짝처럼 다시 들려서 박대감댁으로 끌려왔습니다. 박대감은 더욱 모질게 예화를 학대했지요. 예전에는 손찌검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분이 내키는 대로 예화를 희롱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꺼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민 달이 비쳤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예화는 멍하니 달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희미한 형상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먼저 떠난 태식이의 영혼이었습니다. 태식이는 숨을 거뒀지만 저승으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져서 또다시 지옥 같은 날을 겪어야 할 예화를 걱정한 탓에 영혼이 무거워져 구천을 떠돌게 된 것입니다. 태식이는 흐릿한 손을 뻗어 수척한 예화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예화 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실 예화의 박복한 삶은 무당으로 타고난 사주 때문이었습니다. 부친의 죽음에서 태식이의 죽음까지 겪은 예화는 결국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 예화는 그립고 그리웠던 태식이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태식이의 격려를 떠올리며 다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식이의 영혼이 예화를 도와서 아무도 모르게 박대감댁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빠져나온 예화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혼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무당의 기운을 다룰 수 있게 된 예화는 떠돌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선행을 베풀어서 먼저 보낸 부친과 태식이의 넋을 기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째서일까요? 태식이는 물론이고 부친은 여전히 구천을 떠돌며 성불하지 못했습니다. 한이 서린 탓에 혼이 지상에서 떠나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부친 현종 현감과 태식이는 박대감에 대한 한 때문에 성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한 예화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화의 당집에 박대감이 온 것입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 다시 돌아오시지요. 다시 예전처럼 금슬 좋게 살아봅시다. 박대감은 친근하게 예화를 불렀지만 그 아래에는 더러운 속셈이 보였지요. 이제 조선 땅 유명한 무당이 된 예화에게 멋대로 굴지 못하니 짐짓 괘씸한 척하며 꼬드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화는 분노를 삭히고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 바깥바람은 충분히 쐬었으니 일부종사라고 아내의 도리를 지켜야겠소. 예화의 얌전한 태도에 박대감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가마로 예화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게다가 예전과 비교할 바 없이 순종적인 부인이 된 예화를 보자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부부 생활을 하는 것 같구나. 그러나 박대감은 예화가 집에 돌아온 이후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는 동안 피투성이가 된 사내가 머리맡에 우두커니 서서 박대감을 내려다보는 기괴한 꿈이었습니다.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지요. 반면 옆에 곤히 잠든 예화는 아무런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박대감은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꿈뿐만 아니라 환청이나 환각까지도 보였지요. 어딜 가든 사내가 보였습니다. 박대감은 경기를 일으키며 허공에 삿대질하고 욕짓거기를 퍼붓는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인을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박대감이 추노꾼에게 칼을 휘두르며 살해한 것입니다. 두 눈은 충혈되고 침까지 흘리며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태식, 주태식이 이놈 어디에 숨었느냐? 박대감은 헛소리를 지르며 이내 집에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은 타오르는 기와집 속에서 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처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이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예화는 박대감이 평소 잘 때 베던 베개를 부욱 찢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식이의 옷고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화는 태식이의 옷고름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을 박대감의 베개에 넣어뒀던 것입니다. 태식이의 귀신이 들린 박대감은 미쳐버렸고 결국 타오르는 기와집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복수가 끝난 예화는 태식이의 옷고름을 불에 태웠습니다. 불이 붙은 옷고름은 삽시간에 타버리며 재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태식이의 혼이 예화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식이는 따뜻한 미소를 한 아름 짓고서 예화를 껴안았습니다. 촉감은 없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예화의 심장에 스며들었답니다. 예화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는 그런 예화를 보며 따뜻한 말로 다독였습니다. 하늘에서 기다릴게요.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요. 태식이는 그렇게 예화를 껴안은 채 서서히 밤 공기 중에 사라졌습니다. 예화는 이후 박대감의 재산을 물려받아 선행을 베풀며 인자한 마님으로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를 먹고 평온하게 숨을 거두고 하늘에서 태식이와 다시 만났답니다. 옛말에 천망회외소입을 실이라하여 하늘의 그물은 어설퍼 보이나 악한 이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악행을 거듭했던 박대감은 결국 하늘의 진노를 사 큰 화를 입고 말았던 것이지요. 반면 태식과 예화는 결국 죽어서도 함께할 수 있었으니 이 어찌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를 본받아 올바른 마음으로 항상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평양 땅에 김선달이라 불리우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왜 김선달이냐 하면은 젊은 시절 묵과의 급제의 선달 호칭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무술에 능하고 글 공부도 깊게 한 선비였습니다. 에잇, 이번에도 진급에 실패했구나? 나온 벼슬자리란 자리는 죄다 한양에 권세 있는 집안이 해먹다니. 하지만 가난하고 이름 없는 집안인 탓에 심한 차별을 면치 못했습니다. 덕분에 아무런 벼슬도 얻지 못한 채 나이가 40에 이르렀답니다. 어느 날 김선달은 세상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신의 못난 처지에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이놈의 세상. 나쁜 짓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놈들 천지이건을. 문무를 겸비했는데도 매일같이 끼니나 걱정해야 하는구나. 대장부로 태어나 위로는 나라를 걱정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생각해야 하건만.
이 무슨 아군을 타거나 매일 밥상 걱정에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냐? 김선달은 더 이상 입신양명의 세상에 보탬에 되겠다는 생각은 접기로 했습니다. 대신 힘과 꾀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보리라 결심했지요. 세상아 듣거라. 온갖 권세 있는 자와 돈풀 있는 자들에게 이 김선다리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길을 떠난 선달은 조선 팔도의 부자와 권력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이 마침 충청도 공주의 한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는데 떠들썩한 것이 한바탕 잔치라도 벌어진 분위기였습니다. 커다란 소머리가 얹혀진 상에는 술이며 고기며 음식이 그득했고 꽹가리와 장구, 태평소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아닌 게 아니라 마을 옆에 있는 큼지막한 호수 근처에서 제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살피던 선달은 구경 중이던 사람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이보쇼, 지금 못들하는 거요. 뭐요? 밖에서 왔소? 지금 수신제가 한창이요. 수신제가 무엇이냐 하면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호수의 주인이신 하백님에게 온갖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외다. 하백님은 영험하셔서 우리가 잘 모시면 모시는 만큼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오. 허, 참 신통하구려. 나도 그 수신제라는 거 좀 구경해도 되겠소이까? 아무렴. 거 구경꾼이 많으면 우리도 환영이오. 자, 외부인이면 조용히 구경이나 하다가 가시구랴. 잔치도 벌어지니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소.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말이오. 수신제를 주도하는 박수무당이 신명나는 북소리에 맞춰 연신 방울을 흔드는 모습이 퍽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박수무당이 한참을 춤을 추는가 싶더니 어느새 방울 소리가 긴박해졌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백님께 비나이다. 올해에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산의 진미로 제를 올리오니 부디 올 한해도 태평무사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주시옵소서. 그러자 무당의 보조를 하던 제자들이 어디선가 커다란 철창을 가져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 하나가 들어가도 될 정도로 커다란 철창이었지요. 무당은 한바탕 굿을하고는 태연하게 철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선비가 나서 철창에 묵직한 자물쇠를 걸어 잠갔습니다. 허? 사람이 닭도 아닌데 철창에 가두는군. 거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선달은 그 다음 벌어진 일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글쎄 어느새 모여든 장정들이 낑낑거리며 무당을 가둔 철창을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산채로 물에 빠뜨리는 광경에 선달은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답니다. 얼씨구, 무당을 제물로 바치는 거요? 매년 저렇게 인신공양을 했으면 마을에 무당이 남아나질 않겠구려. 거 방정맞게 떠들지 마시고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보쇼. 선달은 청년의 말대로 한번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선달은 혀를 찼습니다. 일각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데? 거 시체 건질 준비나 해야겠소. 하지만 선달이 비아냥한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철창과 연결된 밧줄을 끌어당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가. 마침내 철창이 무트로 올라오자 무당이 멀쩡하게 철창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귀신이 고칼 노르시구려? 네, 말했잖소. 영험하신 해랑님을 의심하면 천벌 받을 거요.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 울려 퍼지는 태평소에 맞춰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마을 청년은 어리둥절하는 선달의 손까지 붙잡고 들어올리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물론 선달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평생 직접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성미였기 때문에 분명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 여겼지요. 행, 아직도 의심하고 있구만. 수신제는 3일 연속으로 이어지니 내일도 한번 지켜보시구려. 옳거니 그렇단 말이지? 알겠소. 그러면 내일도 꼭 여기 참석하리다. 선달은 그렇게 말하고 마을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이 되자 2일차 수신제가 시작됐지요. 흥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추던 무당 해랑은 당당한 태도로 철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선비가 자물쇠를 잠그자 풍덩 호수에 빠뜨렸지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철창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돌연 잠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선달이 눈을 크게 치켜떴습니다. 당장 철창을 건지시오. 당장.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난리 피우는 선달을 붙잡아 당길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달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뿐이었죠. 이 양반 밖에서 온 사람이라 뭘 몰라서 그렇소. 다들 너그러이 봐주쇼잉. 이거 이러다가 정말 사람 하나 잡겠구나. 하지만 선달은 일단은 진정했습니다.
여기서 더 난리 피우다가는 몰매 맞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지나서 다시 철창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철창 안의 무당은 이미 숨이 끊어져서 싸늘해지고 말았던 게 아닙니까? 물에서 나오지 못한 채 익사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죽음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백님이 노하셨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아비규환에 빠졌지요. 선달은 이를 보고 침음했습니다. 신비한 요술이나 거룩한 기적이 아닌 속임수라고 확신한 거죠. 분명 속임수 도중 무언가 잘못됐고 결국 무당은 익사한 것입니다. 그때 항상 자물쇠를 걸어 잠궜던 선비가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나 현감 천모. 이 수신제를 다 지켜본 바 이런 필시 무당해랑이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아 하백님이 벌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 네, 대책을 내놓을 터이니 진정들 하라. 사또 천모의 외침에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도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요? 저분은 이 마을의 사또 이천모 나리님이외다. 그야말로 이 마을의 대소사를 모두 처리하는 분이시라오. 분명 천모 날이라면 뭔가 대책을 세우실 테니 그러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제 가만히 있으쇼. 큰 화를 받는 수가 있소. 사또 이천모? 선달은 기억을 뒤적였습니다. 이천모는 분명 선달도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옳거니 처음 그가 진급을 신청하고 떨어졌을 때 문과로 출세한 이였습니다. 기억력이 남다른 선달은 살면서 봐온 이름을 모두 읊어볼 수 있었지요. 여우 같은 놈. 여기서도 뭔가 꿍꿍이를 벌이고 있구나. 천모는 백성을 수탈해서 그 돈으로 상부의 뇌물을 먹여 진급한 것으로 유명했지요. 그의 악행이 더해져서 결국 먼 지방으로 좌천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곳에서 마주칠 줄은 선달도 예상치 못했답니다. 천모는 해가 뉘역뉘역 지는 저녁이 되어서야 마을 사람들을 회관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근엄한 표정으로 족자를 펼쳤지요. 보아라. 무당해랑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을. 그는 수신제를 담당하는 핑계로 마을의 귀금속과 재물을 탐하여 부를 축적했느니라. 이 문서 기록과 그가 가진 재물이 증거이니라. 천모가 외치자 머슴들이 금은 보화와 엽전이 가득 든 괴짝을 연달아 들고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무당 해랑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수탈한 재물은 모두 다시 나눠 잘못을 바로잡겠노라. 마을 사람들은 천모의 판결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 와중에 선달만 의아스러웠지요. 분명 천모는 돈을 노리고 벌인 짓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사람 몇이 횃불을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해랑의 아내도 제물로 바칩시다. 옳소. 하백님의 분노를 잠재우자. 마을 사람들이 성토하자 한 아리따운 여인이 천모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본 선달도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지요. 아니, 하백님은 여식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하지만 죄인의 아내라는 것에는 책임이 막중하니 인간의 법도로 험하게 다스리겠다. 천모의 깔끔한 판결에 사람들은 손뼉까지 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달은 모든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죠. 금전은 목적이 아니고 무당의 아내는 은근슬쩍 감싼다. 옳거니 이제야 대충 아기가 맞는구나. 그때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선달의 머리가 번쩍 깨었습니다. 계기는 천모가 해랑의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죄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기를 굼다가 수라상을 마주한 듯 욕정에 불타오르는 눈빛이었지요. 선달의 머리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저놈 저거 천하의 비열한 작자 같으니 평소부터 무당해랑이 아내를 넘보고 있었구나. 와중에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에 풍악을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천모 덕분에 하백의 화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뭐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우 같은 천모의 계략대로 흘러가겠지요. 선달은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시오. 감히 이깟 걸로 하백님의 노여움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오. 거참 어린 반품어치도 없는 소리지. 선달의 일갈의 천모가 뱀처럼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시? 내 놈은 누구냐? 어디 안전이라고 건방지게 혼성을 높이느냐? 선달은 품속에서 부채를 빼들어 펼쳤습니다.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팔도를 떠돌며 영험하신 봉황을 모시는 대무당 김선봉이라고 하외다. 이 김선봉이 보기에 하백님의 진노를 잠재우려면 응당 그에 맞게 산재물을 바쳐 수신제를 이어서 해야 하오.
무엇이 수신제를 이어가? 또다시 산재물을 호수에 바치라고? 그렇소. 하백님께서는 3일째의 재물을 기다리고 계신다오. 그런데 어찌 감히 땅 위에 잡놈 것들이 말 몇 마디로 수신제를 무마하겠다며 헛짓거리를 하느냐 말이오. 하여 내 잠자코 넘어가려다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 하외다. 하기야, 해랑 무당이 없으니 누군가는 산재물 역할을 맡아야 혀. 맞아. 3일을 해야 하는 수신제를 여기서 멈출 수야 없는 게 아니겠어? 자칫 하백님의 분노를 살지도 모를 일이요. 선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듣고 보니 선달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신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무당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라, 내 놈이 그리 잘난 녀석이거든. 어디 수신제 공양을 진행하겠느냐? 좋소.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니 백각이 불여일행이로다. 이 몸이 직접 수신제를 이어가겠소. 하루만 주면 준비를 끝내고 나 자신이 수신제의 제물이 되어 이 사태를 마무리 짓겠소이다. 당당한 선달의 모습에 천모는 뭐라 답하지 못하고 수염만 바르르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선달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지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준비를 끝마친 선달은 예의 호수 앞에서 수신제를 시작했습니다. 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흥이 났지요. 비록 진짜 무당처럼 제사하는 법은 몰라도 선달은 가락을 타는 몸짓 하나는 이전 무당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계획을 엉클어뜨려? 하지만 소용없다. 열쇠가 없는 이상 내 놈은 해랑놈과 마찬가지로 물귀신이 될 터니까. 이를 지켜보는 천모는 비열하게 웃으며 품속에 감춘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달의 의심대로 이 모든 것은 무당 해랑과 사또 천모의 속임수였던 것이죠. 앞서 수신제 때 자물쇠를 걸어 잠근 천모가 해랑에게 몰래 열쇠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간 해랑은 잠긴 철창을 열고 빠져나와 몰래 숨을 쉬고 돌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선달은 열쇠가 없습니다. 천모의 말대로 꼼짝없이 물귀신이 되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철창의 문을 잠그시오. 선달은 당당한 태도로 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은 천모는 자물쇠를 걸어 잠그며 선달을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아주 당당하구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가 보이. 두말하면 잔소리지. 나도 자네들처럼 한가락한다네. 선달은 여유롭게 한쪽 눈을 찡긋하며 천모를 도발했습니다. 이봐라. 당장 이 녀석을 호수에 빠뜨리거라. 화가 잔뜩 난 천모는 근엄하게 외쳤습니다. 이에 머슴들은 선달이 들어가 있는 철창을 그대로 호수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숨죽이고 지켜봤지요. 사또 천모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철창이 흔들리기는커녕 호숫물처럼 잠잠한 거 아닙니까? 숨게나 참는 녀석이구나. 하지만 인어가 아닌 이상 숨을 그리 오래 참지를 못할 게다. 그렇고 말고. 그렇다면 정말 하백의 사자일 테지. 하지만 세상에는 신도 귀신도 없다. 오직 야망을 가진 인간만 있을 뿐이지. 천모는 일각을 넘어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실하게 하기 위해 김선달을 아주 호숫물에 푹 담가버릴 셈이었습니다. 일각이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신호를 냈습니다. 천모의 신호에 철창이 끌어올려졌습니다. 자,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하백님도 충분히 흡족하셨을 게다. 철창을 끌어올려라. 천모의 외침에 사람들은 영치기 영차 철창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물속에 잠겨있던 철창이 텅 소리를 내며 묻 위의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러나 천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창백한 익사체로 축 늘어져 있을 선달의 모습을 기대했건만 선달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철창 속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호수물이 꽤 차구나? 내 물속에 더 있었다간 곧불에 걸릴 뻔했다. 어찌 저럴 수가! 물속에서 반각이나 있었는데도 멀쩡하다니! 아니, 귀신이다! 저놈은 귀신이야! 천모는 어찌나 놀랐는지 뒤로 철푸덕하고 낮아빠졌습니다. 아무렴 잠수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마을 사람들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고얀놈, 어서 이 문을 열지 못할까? 이 몸은 하백님의 진노를 가라앉힌 사신이거늘 어찌 이런 푸대접을 하는가? 으아, 못 들하는 게야. 어서 김선봉 대무당을 풀어드려라. 마을 사람들은 허겁지겁 선달을 가둔 철창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선달은 어떻게 물속에서 그리 숨을 참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선달은 전날 밤 호숫가 바닥까지 수영해서 들어가 바닥에 공기를 가득 채워 넣은 돼지 오줌통들을 바위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참모가 빠뜨린 지점이 살짝 엇갈려서 정말 물귀신이 될 뻔했습니다만 겨우겨우 숨겨둔 오줌통에 손을 뻗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후, 역시 공기는 지상 위의 것이 제일 달콤하구나. 하지만 급하게 밑작업을 준비한지라 돼지 오줌통의 역겨운 냄새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답니다. 덕분에 몇 번이나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죠. 그야말로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천모의 간악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봐라, 하백님의 이르컨대 사또 천모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도다. 놈은 무당해랑과 수작질을 벌여 마을의 재물을 함께 갈취했느니라. 이에 진노하신 하백님이 천벌을 내렸으니 이제 나머지 벌은 이 몸 하백님의 명을 받든 김선봉이 벌을 내리겠노라. 저 녀석을 당장 물속에 빠뜨려라.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 이것은 다 속임수다. 이 멍청한 놈들아. 천모는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선달이 하백의 사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천모를 철창에 가두고 물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은커녕 얼마 되지도 않고 철창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잠잠해졌죠. 죄인 천모의 시체를 건져라. 선달이 외치자 철창이 다시 끌어올려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철창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뭡니까? 천모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이는 천하의 김선달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았지요. 하백님께서 천인공노할 죄인을 직접 심판하셨구나? 선달은 그렇게 말하며 떨리는 숨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미소를 띠며 모여든 백성들에게 수신제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수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구나. 동네 사람들 모두 모이시오. 이제부터 간악한 천모가 모아둔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드리리다. 선달은 천모와 해랑이 착복한 금은 보화를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사이 재물을 몽땅 들고 튀려고 했지만 수신제에서 겪은 일이 아무래도 마음에 캥겼거든요. 기껏 무당 행세를 했는데 하백에게 횡액을 당할 수야 없지. 그렇게 통쾌하게 사건을 해결한 김선달은 오직 엽전 한 주머니만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렴요. 하백을 대신해 악당들을 심판했거늘 이 정도 수고비는 챙겨도 되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며 김선달은 다음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선 팔도에는 아직도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옛말에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교한 꾀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던 무당과 사또는 본인들보다 더 꾀가 많은 봉이 김선달에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나쁜 꾀에 의존하지 말고 성실하고 우직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